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상속세를 못 내겠다 그래서 6개월 이내 금매를 허겁지겁 던지는 게 너무 보기 안쓰러워요. 그래서 부모님 나이가 60대라면 이제 진짜 서둘러야 된다. 일반적 급여 생활자다. 그러면 상속 좀비가 되시거든요. 네. 제가 만든 버는 거 그냥 표현에 다 이렇게. 자, 세무사님, 우리가 상속세를 좀 줄이려고 미리미리 증여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네. 뭐 그 기준이나 시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상속 재산으로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기준으로 볼게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면 배우자가 없으니까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근데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10억 원. 딱 그 정도만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재산에서 채무 다 빼고, 그다음에 10억 빼고, 아니면 5억 빼고. 근데 그 재산에 이제 10년 동안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자. 그런 상황에 가액을 좀 따져 보시는데, 그리고 나서 세율 구간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과표가 5억 원만 돼도 30% 세율 구간이라서.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느끼실 게, 내가 그 돈을 낼 수 있을까? 따져 보셔야 돼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뭐 25억,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 현금성 자산 5천만 원. 그럼 30억 딱 받는다 치면 얼추 계산하면 10억에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만 빼다고 계산하면 20억이 과세표준이면 세금이 6억 4천 나와요. 거기다 취득세 뭐 하면은 거의 7억에 육박하실 거예요. 뭐 기타 각종 수수료나 뭐 이런 거 하면. 받아서 7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네. 거군요. 그 7억을 낼 수 없다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이게 최대 쪼개서 내면은 11조각까지는 낼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한 번 내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10년간 쪼개낼 수 있는데 분할 납부. 네. 예. 연부연납이라고 연부연납. 하긴 하는데 이자도 붙습니다. 이것도 이자도 붙는데 매년 6, 7천만 원 내면은 그분은 이제 만약 일반적 급여 생활자다. 그러면 상속 좀비가 되시거든요. 네. 제가 만든 버는 거 그냥 표현에 다 이렇게. 번호 그냥 죄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못 버티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이제 지키고 싶은 자녀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자산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 나이가 60대라면 이젠 진짜 서둘러야 된다. 아직 건강하다 부모님. 금방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예전에는 잘 권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종신보험은 거의 이제 요즘 많이 권해요. 아, 종신보험.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자녀고 피보험자 돌아가시는 게 아버지라면 아버지, 그 다음에 수익자가 자녀. 그러면 보험금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가정에서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근데 유동성이 확보가 많이 돼요. 이 정도 자금이면 첫 번째 연부연납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상속세를 못 내겠다 그래서 6개월 이내 금매를 허겁지겁 던지는 게 너무 보기 안쓰러워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제 값을 못 받으니까. 네. 6개월만 버티면 그 다음 연부연납 때까지 수만 번 돌리고 그동안에 부동산 규제도 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매수자를 찾는 시간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고 최소한 금매로 던질 수 맞습니다. 있는. 최소한 몇 억씩 싸게 던지는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돈 냈었던 걸 1억에 보존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차라리 나이스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동성을 확보를 해라. 유동성을 확보를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종신보험을 말씀드린 거니까. 원래는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먼저 상속재산을 부동산 같이 뭐 유동성이 좀 부족한 것들은 좀 먼저 매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현금이나 채권으로 이렇게 물려주시면 좋긴 한데 맞아요. 이게 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되면 이런 상황 판단이 또 안 되세요. 안 되시고 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 자식이 불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영상이 추석 전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추석 때 이번에 길잖아요. 근데 이게 모이실 때 그 전에 형제들끼리 얘기 나누셔서 이게 아버님이 오랫동안 소중하게 읽어놓으신 자산이 많으신데 아버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그걸 받을 여력이 좀 쉽지가 않아서 괜찮으시면 미리 이렇게 증여를 해주시면.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버님 입장에서도 말씀드리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100억짜리 이러면 못 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4개가 있다. 뭐 이런 식이면은 자녀가 3분이다. 그러면 한 분씩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율을 말씀드리는 거지. 뭐 집 한 채 30억짜리 있는데 이거 주라고 하면 그건 주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걸 주면은 이제 효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애들이 안 찾을 줄 모르니까.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마시고. 아니 팔고서 부모님 계좌에 현금을 갖고 계시면 되죠.
네. 뭐 그러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오래 살았다. 근데 음. 이제 생각보다 음. 거처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니 이거 팔고 남의 집 가서 살란 얘기야. 이 동네 떠나면 나 아는 사람 없는데. 나 앞집에 김씨랑 맨날 냉면집 가서 냉면 먹어 이런 얘기 하시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 세금이고 감정 세금이다 보니까 같이 말하셨으면 좋겠다. 이 감정 세금이라는 말이 네. 참 와닿네요. 네, 감정 세금이고 네. 가족 세금. 그럼 혹시 그 상속받을 재산보다 이제 빚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돼요? 우선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게 음. 살아생전에 최대한 파악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도 있어요. 네네. 네. 특히나 제가 사업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이게 많습니다. 근데 사업하다가 막판에 좀 힘겹게 운영하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지인들한테 돈을 막 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뭐 아버님이 쌓아온 인덕이 많아서 알았어, 뭐 2억 빌려줄게, 뭐 이렇게 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감은 있는데 몇 분에게 얼마 빌린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알아두시는 게 정말 좋은 게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한정 승인.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배우자랑 자녀 3분 이렇게 총 4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다 상속 포기라면 망해버리죠. 왜냐면 상속 포기라면 아랫세대로 내려가고. 내려가서요. 손주들까지 손주한테. 손주들도 상속 포기 다음에 형제로 넘어가고. 한정 승인을 해야 되겠네요. 최악을. 그래서 대부분 이럽니다. 이런 식이면은 3분이 이제 상속 포기를 하고 한 분이 총대 메고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러면 상속 재산을 받겠다. 근데 상속 재산을 받는 게 뭐 50억이다. 근데 채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45억이면 5억 원 남는 거 가져가는 거고. 근데 채무가 55억이다. 그러면 나 50억 원까지만 변제용으로 쓰고 5억은 좀 해줘. 이걸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군요. 네, 한정 맞아요. 승인을 네. 하겠다. 물론 한정 승인에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최근에 생긴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빚이 알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제도적인 게 좀 바뀌었는데 이게 법원에다가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사업하다 이렇게 갑자기 딱 돌아가시면 슬픔이 엄청 커요. 청청병력 같은 네. 거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다른 느낌인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경증 치매가 진짜 많으세요. 저는 놀랐는데 치매가 45세부터 진단이더라고요. 경증 치매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자녀가 절대 몰라요. 접촉을 자녀가 생각보다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깜빡깜빡 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 부모님의 형제들이 더 빨리 깨우치거나 주변 네네. 분들이 빨리 깨우치는데 네. 문제는 주변 분들이 좋은 분들만 있으면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구나, 악용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이제 이상한 종교단체 막 구대야 된다.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자녀분들도 꼭 부모님의 건강을 좀 신경 써달라. 그런 얘기도 항상 합니다. 자, 이제 뭐 부동산 상속을 만약에 받는 그 시점에 뭐 여러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무주택자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뭐 좀 나눠 받는 게 유리하나요? 첫 번째로 무주택자가 받는다 그러면 그것부터 말씀드려요. 청약을 혹시 생각하고 있냐? 청약. 네, 왜냐하면 청약법상 그 지분의 1%라도 상속을 받으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적격이 되고 나서 3개월 이내 그 지분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상속인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상속인이 돈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청약은 노리고 있지만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대부분 지분을 받아 가시는 게 낫다. 근데 이거 받아갈 때도 형제들끼리 어떻게 받을 게 유리할 거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은 집이 2채가 있다. 그럼 한 채씩 온전히 줘라. 온전히? 네, 지분 100%. 말고? 네. 왜냐하면 지분으로 주면요. 팔기도 어려워. 무조건 싸워요. 네, 맞아요. 무조건 싸웁니다. 딱 안 싸우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다음에 모두 의기투합을 해서 상속세 신고 기한 전에 팔자.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자 나오면 팔자. 라는 경우만 안 싸워요. 그 상황에서 더 최악은 뭐냐면 지금은 2명이잖아요. 이 중에 형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여기 이제 자녀들이 3명이다. 절대 이게 안 돼요. 절대. 인원이 많이 예. 늘어날수록. 그러면 이 이제 자녀 조카들이죠. 조카들이랑 이제 나랑은 절대 타협점이 안 나와요.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대에서 끝나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받아서 팔겠다 라고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분이다. 그럼 3분의 1씩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배우자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배우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때려버려요. 근데 이게 유주택자가 받으면 주택취득세가 2.96%,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면 3.16%인데 무주택자가 받으면 0.96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습니다. 33, 33, 그 다음에 무주택자가 34. 아, 조금 더. 네, 1%만. 그래서 이제 취등록세를 좀 네, 절약하기 취등록세가 그럼 위해서. 몇 천만 원 줄어들어요. 그게 아주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받고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내놓는 거죠. 양도세금은 거의 안 나오겠네요, 그죠? 상속 금액 네. 대비로 그냥 팔 거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게 이제 상속세의 이제 상속 취득가액으로 될 테니까. 음. 최근엔 규제 때문에 바로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막 5억씩 올라가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유언장 없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상속분대로 이렇게 공동 소유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도 진짜 많이 하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 유언장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속 다툼을 가정을 해서 미리미리 자, 이건 네 거, 이건 너 거, 딱딱딱 말 가족끼리 모아놓고 유언장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한 자녀만 데려놓고 얘기를 하면 이제 아주 치열해지는 싸움이 되는 거고. 근데 유언장이 만약에 없이 사망하게 되면은 6개월 이내 대부분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완만히 되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부동산 등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도 나눠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근데 협의가 결국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결국 재판으로 소송을 많이 가시죠. 아이고, 이거 뭐 가족끼리 이렇게 소송 가면 그것만큼 또 굉장히 힘든 일이 또 없잖아요. 요즘은 다툼의 빈도수도 훨씬 늘었어요. 요즘은 한 20억 정도 되면은 뭐 10억 이하도 이제 첨예합니다. 네, 정말 첨예해요. 그 50대 전후로 사실 우리나라 생애 주기에 대한 첫 번째 퇴직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나이쯤 됐었을 때 상속이 개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게 내 마지막 재산 증식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싸우는 것도 있고,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도 한 자녀에게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간호에 대한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월 간병비가 막 370만 원이라고 한국은행에서 이미 통계도 나왔고, 근데 그 간병비를 한 형제가 다 부담을 하는데 상속재산 똑같이 나눠가죠. 그러면 감정적으로 또 쉽지 않죠. 이거는 무조건 싸움이 될 수밖에 싸움이 날 없다는 수밖에 거죠.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런 상속 문제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 간에 이런 어떤 다툼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부모가 좀 미리 어떤 준비를 한다거나 어떤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해법이 좀 있나요? 그래도 세무사님이 또 일상에서 제가 보시기에. 제가 최근에 봤는데 60, 70대 이상 분들 유튜브 조회 검색어 2위가 상속세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좀 슬픈 면이기도 하죠. 세금이란 게 부담이 크니까 가족 간의 다툼도 있고 재산에 대해서 다투는 건데, 근데 그 영상 지금 좋은 KB 부동산 이런 채널에서도 이런 영상들을 보실 텐데 무조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자녀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책과도 연관이 돼 있다. 그런 것들도 KB 부동산에서 워낙 잘 다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받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형가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그 손주들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 닥친 경우가 많으실 거다. 성주도 뭐 이제 고3이다 그러면 곧 사회로 금방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력이 되면 뭐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이제 솔루션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유언을 쓰는 것보다는 상속인 간에 충분히 협의를 미리 가지는 게 낫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상속 다툼과 별개로 공동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받은 만큼 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서로 다 이렇게 체납이 들어온다. 그래서 가족 세금이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재산은 나눠 가지지만 세금은 연대납세금으로 같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퉈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신고서를 만드는 세무사 지정은 별도다. 이 업무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세금만 계산해서 도와줄 거다. 그 세금을 왜냐하면 다툼하다가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기한 하루 늦어지면 가산세 20%니까.
자, 그래서 뭐 미리미리 상속인 간의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훌륭한 솔루션을 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요. 증여부터 부동산 상속을 둘러싼 세금 이슈까지 다양한 인사이트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